영국 출신 유명 영양학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절망하다가 한국에서 기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WHO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질병 발병률이 0%에 가까운 나라라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 전통 식문화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무엇인지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엠마 워커입니다. 저는 45세 영국 출신의 영양학자예요. 저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연구하는 유명한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음식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는데도 싫어했어요. 누군가 한국 음식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그저 맵고 짠 음식일 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건강에 좋을 수 있겠어요? 동료들이 회의에서 한국의 발효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눈을 굴렸어요. 그건 그저 동양의 미신일 뿐 진짜 과학이 아니에요 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종종 저와 함께 일하자고 초대했지만 저는 항상 핑계를 대며 거절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깨어나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저릿저릿했어요. 그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곧 제 몸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로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가 너무 약해서 넘어질 것 같았어요. 직장에서는 연구 논문을 읽는데 집중할 수 없었어요. 글자들이 페이지 위에서 춤추는 것 같았어요. 제 기억력도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면 왜 거기 들어갔는지 잊어버렸어요. 이게 단지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신이 나이 들고 있잖아요, 엠마, 그들이 말했어요. 아마도 그저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번아웃일 거예요. 저는 의사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는 제 심장을 확인하고 혈액을 채취하고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그가 결과를 보는 동안 그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휴식을 취하고 더 많이 쉬도록 노력해보세요. 저는 좌절감을 느끼며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저는 과학자예요. 제 몸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모든 검사가 정상일 수 있죠? 제 연구는 유럽 국가들의 만성 피로에 관한 것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지 연구하고 있었죠. 이제 저는 제가 연구하던 바로 그 증상을 겪고 있었어요. 매일 제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이메일을 타이핑하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협조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뻣뻣하고 감각이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것 같았어요. 제가 제대로 잡을 수 없어서 커피 머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저는 너무 약해져서 곧 휠체어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직접 연구 대상이 되기로 했어요. 과학자처럼 내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분석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는 새 노트를 사서 모든 증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손과 발의 저림, 기억력 저하, 극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그리고 집중하기 어려움. 2주 동안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제가 먹은 것, 어떻게 느꼈는지, 증상이 언제 좋아지거나 나빠졌는지. 그리고 제 친구 데이비드 밀러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신경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예요. 데이비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말했어요. 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낼 수 없어요. 데이비드 박사는 제 주치의보다 더 자세한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는 제 신경을 검사하고 비타민 수치를 살펴보고 희귀 질병을 확인했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는 즉시 저에게 전화했어요. 엠마, 당장 제 사무실로 오셔야 해요. 그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데이비드 박사가 제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동안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진단 결과는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당신은 각기병을 앓고 있어요. 그가 페이지의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각기병이요? 저는 반복했어요. 그건 중세시대의 오래된 질병 아닌가요? 네, 지금은 드물지만 당신은 그것에 걸렸어요. 데이비드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것은 당신의 몸에 비타민 B1이 심각하게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요? 영양 전문가가 비타민 결핍증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먹었던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침은 그저 커피 한 잔이었어요. 점심은 보통 연구센터 카페테리아에서 빨리 먹는 샌드위치나 샐러드였어요. 저녁은 냉동식품이나 테이크아웃 음식이었어요. 제 냉장고는 신선한 채소가 전혀 없는 다이어트 보조제와 가공식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진실이 저를 세게 때렸어요. 저는 모두에게 균형 잡힌 영양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저 자신은 끔찍하게 먹고 있었어요. 저는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저를 놀라운 발견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진단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제 앞에 쌓인 약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박사는 비타민 B1 보충제를 처방하고 제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고 말했어요. 저는 약병들을 쳐다보며 부끄러움과 결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어떻게 나, 엠마 워커, 영양 전문가가 비타민 결핍 질환에 걸릴 수 있을까요? 창문에 비친 제 창백한 얼굴과 멍든 것처럼 보이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물 한 잔과 함께 첫 번째 약을 먹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 질병을 이겨내려면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의견보다 데이터를 더 신뢰했어요. 저는 각기병 사례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을 보여주는 세계 지도를 찾았어요. 붉은색 영역이 동남아시아 일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그리고 남미의 산발적인 지역을 덮고 있었어요. 그때 무언가 제 눈에 띄었어요. 한 국가가 거의 완전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거의 사례가 없다는 의미였어요. 한국이었어요. 이건 맞을 수 없어요.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숫자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거의 각기병 사례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은 각기병이 가끔 발생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 바로 옆에 있는데 한국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한국 음식에 대한 제 편견이 중요한 무언가를 보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한국 음식이 비타민 B1 결핍을 예방하는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흥분으로 손이 떨리면서 전화기를 집어 제 상사인 헬렌 카터 박사에게 전화했어요. 헬렌,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저는 왜 한국인들이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항상 한국 음식 연구를 피해왔잖아요. 알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WHO 데이터를 보세요. 한국은 거의 각기병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추측해보세요. 저는 각기병에 걸렸어요. 이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국 연구소와 연구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죠. 한 달이나 2달 정도 당신을 그곳에 보낼 수 있어요. 저는 긴장으로 위가 뒤틀렸어요. 한국에 가요? 제가요? 수년 동안 한국 음식을 그저 매운 넌센스일 뿐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제 손을 내려다보며 더 이상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억했어요. 이 질병은 제 삶을 앗아가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 음식 지식이 저를 도울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봐야 했어요. 할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2달 후 저는 비타민 치료로 조금 나아졌어요. 제 여행 가방은 한국 여행을 위해 조심스럽게 짐을 싸는 동안 침대 위에 열려 있었어요. 저는 연구 노트북, WHO 통계 출력물, 그리고 제가 구입한 한국 음식 문화에 관한 여러 책들을 넣었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 밤 저는 파리에 있는 친구의 테라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공기는 서늘했고 저는 스웨터를 어깨에 더 단단히 감쌌어요. 만약 이 여정이 성공한다면 저는 별들에게 속삭였어요. 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영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앉아 저는 제 앞에 작은 화면에서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식사에서 먹는 발효 양배추 요리인 김치를 만드는 것을 봤어요. 발효식품? 그건 그저 민간 전통일 뿐 진짜 의학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제 오래된 믿음 중 일부를 고수하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두렵기도 하고 호기심도 느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 비행기는 마침내 한국의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다리는 뻣뻣했고 등은 아팠어요. 저는 제 한국인 멘토인 이지은 박사를 만나는 것에 대해 긴장했어요.
그녀가 제가 과거에 한국 음식 연구를 무시한 것에 대해 저를 판단할까요? 저는 제 여행 가방을 끌며 도착 게이트를 통과할 때 제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는 여성을 보았어요. 이 박사는 완벽하고 유창한 영어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워커 박사님. 편안한 비행이셨길 바랍니다. 저는 그녀의 훌륭한 영어와 친절한 태도에 놀랐어요. 우리가 공항을 걸어가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챘어요. 프랑스나 영국의 공항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화장실은 너무 반짝거려서 거의 바닥에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청결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이었군요. 저는 앞으로 다가올 많은 충격 중 첫 번째를 경험하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공항 기차를 타고 서울시로 들어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거리와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의 감명을 받았어요. 높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다채로운 곡선 지붕을 가진 전통 사찰 옆에 서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관광객들을 위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저 그들이 사는 방식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 박사는 저를 전통 한국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음식이 도착했을 때 제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테이블에는 적어도 15개의 작은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김치, 간이 된 채소,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절인 음식들이 담긴 다채로운 반찬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 음식은 모두 매울 것이다라는 제 편견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너무나 다양한 맛, 색상, 그리고 식감이 있었어요. 이 모든 반찬들이 정말로 영양가가 있나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으며 이 박사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어요. 각 반찬은 다르게 준비되어 일부는 발효되고 일부는 양념되고 일부는 가볍게 조리되어 함께 그들은 영양소의 균형을 제공해요. 예를 들어 김치는 요거트와 비슷한 유익한 박테리아 그리고 비타민 A, B, C를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시도했어요. 제 입이 타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처음에는 매웠지만 씹을수록 복합적인 맛이 발전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상큼하고 짜고 약간 달콤하고 동시에 상쾌했어요. 그것은 단지 맵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저는 식사를 즐기는 한국 가족들을 둘러보며 이 음식이 정말로 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제 건강 문제에 대한 답이 제가 먹는 것을 바꾸는 것만큼 단순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제 일기에 썼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가장 큰 발견들이 아직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의 호텔 방에서 일어났어요. 제 손은 여전히 조금 따끔거렸지만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휴식을 취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시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곳에 있다는 흥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박사는 아침 8시에 서울건강연구소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어요. 저는 한국식 아침 식사가 어떨지 궁금했어요. 영국에서는 보통 커피만 마시고 배고픔을 느낄 때는 토스트도 먹었어요. 연구소의 카페테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 박사는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레이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제 눈이 커졌어요. 이게 아침 식사인가요? 저는 여러 개의 작은 그릇들을 보며 물었어요. 흰색이 아니라 다양한 곡물과 콩이 섞인 밥 한 그릇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풍부하고 감칠맛 나는 냄새가 나는 뜨거운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와 양념된 채소를 포함한 여러 작은 반찬들이 식사를 완성했어요. 네, 이것이 전통적인 한국 아침 식사예요.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밥은 보리, 조, 콩과 섞여 있어요. 국은 된장국인데 발효된 콩 페이스트로 만들어져요. 저는 조심스럽게 국을 맛봤어요. 그것은 미소 수프를 약간 연상시키는 깊고 복합적인 맛이 있었지만 더 강하고 대지의 맛이 났어요. 이 국은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박사가 제가 또 한 숟가락을 떠먹는 동안 가볍게 언급했어요. 저는 거의 숨이 막힐 뻔했어요. 비타민 B1이요? 제가 부족한 바로 그 비타민이요? 많은 한국 음식들은 비타민이 풍부해요. 특히 된장과 김치 같은 우리의 발효식품들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이 한 번의 아침 식사에서 집에서 하루 종일 섭취했을 영양소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침 식사 후 이 박사는 저를 연구소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페트리 접시와 현미경으로 작업하고 있는 실험실을 걸어 다녔어요. 이곳은 우리의 발효 연구실이에요.
그녀는 우리가 다양한 단계의 발효에 있는 여러 음식들이 담긴 유리, 용기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서며 설명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전통 한국 발효 식품들 뒤에 있는 과학을 연구해요. 저는 연구원들이 김치와 된장 샘플을 신중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한 과학자는 현미경 아래에서 유익한 박테리아의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 작은 유기체들은 평범한 채소를 영양의 강자로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이 전통 음식들 뒤에 이렇게 많은 과학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 음식은 그저 문화나 맛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미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보존과 건강을 위해 이런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오후에 우리는 전통 한국의학 전문가인 박정훈 교수의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는 한국어로 말했지만 이 박사가 저에게 통역해 주었어요. 한국 음식 철학의 기초는 약식동원이에요.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이것은 약과 음식은 같은 근원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단지 칼로리나 맛으로 보지 않고 몸을 위한 약으로 봐요. 그는 발효 과정 동안 된장의 미생물이 상당한 양의 비타민 B1, B2, B12를 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데이터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마찬가지로 김치 발효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비타민C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저를 한국까지 오게 한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박 교수님, 저는 시작했어요. WHO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비타민 B1 결핍 질환인 각기병의 발병률이 극도로 낮아요. 이것이 전통 식단과 연관되어 있나요? 이 박사가 제 질문을 번역했을 때 박 교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는 이 박사를 통해 대답했어요. 한국 전통 식단은 비타민 B1이 풍부한 많은 음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는데 이것은 더 많은 비타민을 유지해요. 된장과 김치 같은 우리의 발효식품들은 추가적인 비타민을 제공해요. 전통 식단을 먹는 한국인들이 비타민 B1 결핍증을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정말 그렇게 간단할 수 있을까요? 제 건강 문제에 대한 답이 한국 전역의 식탁에 놓여 있을까요? 다음 날 이 박사는 저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국제 연구자들을 위한 2주간의 한국 음식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하루에 3번 전통 한국 식사를 하게 될 거예요. 시도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이 시점에서 저는 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기꺼이 시도할 의향이 있었어요. 다음 2주 동안 저는 모든 식사에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아침은 보통 된장국과 반찬이 곁들여진 잡곡밥이었어요. 점심은 종종 비빔밥. 저녁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일 수 있었고 항상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왔어요. 처음 며칠은 도전적이었어요. 제 미각은 이런 새로운 맛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일부 요리는 제가 편하게 느끼는 것보다 더 매웠고 발효식품들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강한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첫 주가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손과 발의 따끔거림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아챘어요. 저는 숨이 차지 않고 호텔 방까지 계단을 오를 수 있었어요. 제 마음도 더 명확해졌어요. 저는 다시 연구 논문을 읽는데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증상들에 대한 상세한 일기를 작성했어요. 제가 알아챈 모든 변화를 기록했어요. 좋은 과학자라면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프로그램 10일째 되는 날, 이 박사는 저를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마련해 주었어요. 의사가 제 혈액을 채취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수행할 때 저는 긴장했어요. 이틀 후 우리는 결과를 위해 돌아왔어요. 뛰어난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는 저에게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당신의 비타민 B1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그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신경학적 검사는 명확한 개선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통 한국 음식을 먹은 지 불과 10일 만에 제 몸이 치유되고 있었어요. 의사는 저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어요. 음식만으로 이렇게 빠른 개선이 가능하다니 놀라워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신의 사례를 의학 저널에 보고해도 될까요? 꽤 특별한 경우예요.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연구소로 돌아와서 저는 이 박사와 함께 제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우리는 제 비타민 B1 수치의 변화, 신경 증상의 개선, 그리고 그것들과 제 일일 식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패턴은 분명했어요. 제 회복은 한국 음식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극적으로 가속화되었어요. 하지만 왜? 메커니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박사는 저에게 발효식품의 영양소 이용률을 연구해 온 또 다른 연구자인 이준호 박사를 소개했어요. 발효 과정 동안 생성된 효소들은 일반적으로 비타민 흡수를 차단하는 특정 화합물을 분해해요. 그가 설명했어요. 이것은 발효식품의 비타민이 몸에 더 쉽게 흡수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퍼즐에 빠진 조각이었어요. 발효 과정은 영양소를 몸에 더 이용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전통 한국 식단과 각기병 예방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 제 회복 데이터, WHO 통계 분석, 그리고 제가 배운 과학적 설명을 포함시켰어요. 노트북에 타이핑하면서 저는 제 손가락이 더 이상 따끔거리거나 뻣뻣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들은 키 위에서 쉽게 움직였어요. 몇 달 동안 제 마음을 흐렸던 안개가 걷혔어요. 음식은 단지 연료가 아니에요. 저는 제 논문에 썼어요. 그것은 약도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연구 노트, 음식 샘플, 심지어 몇 권의 한국 요리책까지 제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서울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문 밖으로 제 인생을 바꾼 도시를 바라봤어요. 저는 4주 전에 도착했던 그 엠마 워커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국의 국립건강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았어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엠마, 정말 놀라워 보여요. 제 동료들이 말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과학자들로 가득 찬 방 앞에 당당히 서 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 발표의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먹기 전과 후에 제 비타민 B1 수치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저는 발효 과정이 영양소를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저는 연구자들이 현대 과학적 방법으로 전통 음식을 연구하고 있는 서울의 실험실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마치자 방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제 상사인 헬렌 카터 박사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함께 박수를 쳤어요. 엠마의 연구는 예방의학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헬렌 박사가 발표했어요. 저는 유럽의 아시아 전통식이연구소를 설립하자는 그녀의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제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부모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예전처럼 피자를 주문하거나 빠른 파스타 요리를 만드는 대신 저는 오후 내내 된장찌개, 잡곡밥, 심지어 한국에서 만드는 법을 배운 김치까지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찌개에 첫 숟가락을 드셨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맛은 전에 본 적이 없어. 너무 깊고 맛있네. 맛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설명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어요. 한국인들은 이것을 수세기 동안 알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부모님께 제 여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제 질병이 어떻게 저를 음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하게 했는지요. 제 건강에 대해 너무 걱정했던 아버지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제 식탁 위의 빈 그릇들을 보며 저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한때 그저 매운 것 또는 동양의 미신이라고 무시했던 한국 발효 식품들이 제 건강을 구했어요. 그것들은 저에게 더 이상 단지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이 박사가 부른 것처럼 과학적 지혜로 가득 찬 메일의 백신이었어요. 다음 몇 달 동안 저는 제 연구 초점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는 다양한 문화의 전통식단이 현대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연구시설에 작은 발효 실험실을 설치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테스트하고 영양소 수준을 측정했어요. 가끔 제 부엌에서 김치를 만들거나 추운 저녁에 된장국을 준비할 때 저는 제 몸이 저를 실망시키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생각해요. 따끔거리는 손, 약함, 제 뇌 속의 안개 이제 모두 사라지고 에너지와 명료함으로 대체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에 있는 이 박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아요. 우리는 다양한 비타민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해 발효식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 논문을 함께 작업하고 있어요. 유럽 전역의 병원들이 우리의 몇몇 권고 사항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에게 전통의학과 함께 식이 변화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난주 저는 한국에서 특별한 소포를 받았어요. 그것은 김치를 발효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도자기 항아리였는데 이 박사의 메모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식탁 위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기 위해 세계를 건넌 여성에게.
한때 제 마음을 채웠던 편견은 이제 제 자신과 다른 전통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으로 대체되었어요. 제 여정은 계속되지만 이제 저는 더 강한 다리, 더 명확한 마음, 그리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김치를 먹을 때마다 저는 미소 지어요. 한때 그저 매운 양배추라고 무시했던 것이 실제로는 제가 치유하기 위해 정확히 필요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